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손재자, 철학자들의 신 플라톤의 수제자로서 그들은 물론 그들 이전 학자들의 학문들까지 섭렵, 비판적 계승하였다. 그 스스로도 특히나 논리학과 자연학, 문예비평등을 비롯해 무수한 영역에서 독창적인 학적 위업을 남김으로써 고전 그리스 정신사의 대단원을 장식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는 서양 세계의 분석적, 과학적 정신의 주된 토양이 되었다. 어느 학문의 개론에서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조격으로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후대에 만학의 아버지, 철학자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서양 철학이 플라톤의 주석이라면 올바르게 사고한다는 건 곧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사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철학의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플라톤을 철학의 아이디어 뱅크라고 칭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의 철학, 문법서 혹은 백과사전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플라톤의 대화편들과는 달리 현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원고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문체가 건조하고 난삽하며 학술어와 일상어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거기다 내용 자체부터가 원체 고차원적인지라 해석하기에 몇 중첩의 애로사항이 있다. 게다가 논거나 예시를 소실된 저작을 참고하라든지 하며 비약하는 경우 등도 있다. 그럼에도 근현대까지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학술적 핵심 개념들과 사고방식, 문제의식 등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연원한 것이 많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기원전 384년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라에서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3세의 궁중의 의사였던 아버지 니코마코스와 어머니 파이스티스 아들로 태어났다. 성씨는 따로 없던 시대라서 이름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자 필리포스와 어릴 적부터 친구로 궁정에서 함께 자랐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양친을 여의고 프로크세노스가 그의 후견인이었다. 17세 때 플라톤의 학원 아카데이아에 들어가기 위해 아테네로 유학을 와서 플라톤이 죽을 때까지 20여 년간을 그곳에서 수학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의 정신이라 부르며 칭찬했다. 이 시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영특했고 플라톤이 살아있을 때 아카데미아에서 서로 많은 논쟁을 치렀던 모양이다. 이 시기부터 플라톤의 저작을 본딴 대화편들부터 기타 여러 글들을 썼던 모양이나 많은 부분이 전해지지 않는다. 플라톤은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스승과 학문적으로 결별했으며 누차에 걸쳐 스승의 이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그의 저술 중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그따위 헛소리는 집어치워야 한다는 문장이 있을 정도이다. 다만 그가 비판한 것은 주로 중기 이데아론이고 플라톤의 후기 이데아론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플라톤이 죽은 직후 아카데미아의 원장이 될 것이라 원생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당시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준비 중이었고 아테네의 반마케도니아 정서가 팽배했던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장직을 포기하고 소아시아의 도시 아타르네우스로 넘어간다. 그곳의 참주 헤르미아스는 아카데미아에서 함께 수학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절친이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헤르미아스의 이복동생 피티아스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딸을 낳고 그 이름으로 부인과 같은 피티아스를 붙여주며 잘 살아가다가 참주 헤르미아스가 페르시아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자 고향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필리포스 2세의 궁전에 머물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2년에서 3년간의 개인 교습으로 제자 알렉산더를 충분히 가르쳤다는 생각이 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자리를 친척에게 물려주고 기원전 335년 50살의 나이에 아테네로 돌아와서 아폴론 신전 경내의 공공운동장이던 리케이온에 자신의 학원을 차렸다. 그리고 이곳에서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원 초기에 그는 리케이온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오가면서 학생들과 함께 철학을 논하곤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소유학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많아진 뒤로부터는 그도 앉아서 강의를 했다. 지금 남아있는 저작의 대부분은 이 시기 제자들의 강의 노트이다. 그는 물리학, 형이상학, 시, 생물학, 논리학, 수사학, 정치학, 윤리학 등 다양한 주제로 어마무시한 분량의 책을 저술하였지만 현재는 다 소실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마케도니아인이 아테네에서 설치는 것이 보기 싫었던 사제 에우리메돈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경죄로 고발당한다. 그가 이전에 지었던 헤르미아스의 죽음을 기렸던 찬가가 아폴론 신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양식의 찬가라는 이유로 그것은 신에 대한 불경이라는 것이었다. 이 억지스럽고도 한참 뒤늦은 고발의 은퇴를 결심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원 니케이온을 제자 테오프라스토스에게 물려준 뒤 어머니 쪽 고향인 에우보이아의 칼키스라는 작은 섬나라로 탈출했다. 하지만 1년 뒤 질병을 얻고 위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에서 말한 듯이 스승 플라톤의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론의 반기를 들어 형이화학적인 자연탐구를 중시하는 현실적 입장을 취한다. 이렇기 때문에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물리학, 생물학, 철학, 윤리학, 미학, 정치학 등 문의와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서 모조리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의 학문에서도 물론 연구와 관찰은 있었으나 그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진일보. 최초로 신이 아니라 자연의 원인을 돌리는 거대한 전환을 탈레스가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형이상학적인 수준에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를 주장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거대한 전환을 한 것이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의 관념적 주장 중 상당수를 반박했다. 현대와 비교해보면 그의 연구와 관찰은 초보적이었고 따라서 결론도 엉성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과학적 사실이 정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대 기준으로 과학자가 아니냐 맞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물론 현대과학에서는 실험을 통해 물리적 증거를 쌓아가 연역적으로 논증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야 과학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는 우주 탄생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적 증거를 쌓아가면서 연역적으로 정의하기보다 목적론적 세계관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추론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리학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생물학이나 지질학, 기상학 등 과학의 다른 분과에 있어서는 관찰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연구를 했다고 여겨진다. 애시당초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로 대표되는 성질을 가진 매질에 대해 깊은 연구를 단행했던 인물로 당연히 다양한 인상 연구를 토대로 그의 학설들을 정리했다. 심지어는 과학적 방법론 같은 경우 르네상스를 강조하기 위해 데카르트나 베이컨 같은 사람들로부터의 단절이 시작되어서 과학과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종래의 정설이었으나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역시 중세 사상으로부터 그렇게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점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도 번역된 저명한 철학사 책을 쓴 앤서니 케닉 같은 경우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을 발명해냈다고 단언하는데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의 전체 원칙에 대한 기원이기 때문이며 과학이 물려받고 물려주는 유산이라면 그 시작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목적론적인 세계관과 같은 단어가 주는 인상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아리스토텔레스를 세세히 살펴보면 정작 그가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면 목적론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귀찮을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면서 논지를 전개한다. 단지 그 내려진 결론에 비추어서 그 결론이 목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원인 가운데에 형상인과 목적인을 구분되는 일은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며 아리스토텔레스 본인도 그것은 그렇다고 말한다. 즉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는 귀납적 관찰로부터 자연에 대한 공리를 얻고 그 공리로부터 사실을 연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을 총 4단계로 나누었는데 최초의 단계는 신체의 각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감각, 감각이 머릿속에 남은 기억, 지적 능력으로 기억을 종합하여 다른 대상에 확대 적용하는 경험,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연의 공리를 얻는 지혜로 나누어 관찰을 통한 지식의 생성을 강조하였다. 관찰이라는 것은 정확한 측정 도구가 없으면 오차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공학이 발달하고 통제된 환경에서의 실험, 그리고 통계적 처리가 가능하게 된 현대 이전에는 그 한계로 잘못된 추론에 의한 공리가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몇몇 공리들은 그러한 상태로 남아서 극복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자체를 과학사의 발달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서양 학문의 아버지로 통한다. 그 어느 학문의 개론서를 봐도 학문의 역사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는 학문은 흔치 않다. 철학사가 슈테리이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대한 사설 도서관도 세우고 세계 각처의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과학적 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 그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은 각지의 동식물 표본들을 모아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냈다고 한다. 또한 비교 연구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려 158종이나 되는 헌법을 수집했다고 한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일이 기원전 300년대에 이루어졌다. 현대의 학자들도 함부로 하기 힘든 일을 고대인이 해낸 것.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술문을 구성하는 방법인 내 배열법을 고안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져서 수사학에서 글을 서론, 진술부, 논증부, 결론의 3문단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서론은 짧고 인상 깊은 표현을 통해 독자의 주목을 끌고 진술부는 논제를 제시하며 논증부는 진술부에서 제시한 논제를 논증하고 결론은 논증부를 요약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서론과 결론은 상대에게 인상을 주는 데에 진술부와 논증부는 상대를 설득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 배열법에서 서론은 글을 읽는 독자들의 흥미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짧으면서 강렬한 표현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격언, 속담이나 고사성어로 서론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술적인 글의 경우 개념의 정의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질문으로 시작하거나 도입부에서 관심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진술부는 논제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필자의 주장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논증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진술부의 글은 미사여구를 되도록 붙이지 않는 게 중요하며 최근에는 서론에 포함되기도 한다. 진술부에서 제시된 주장은 논증부에서 증명되는데 논증부는 설득력 있는 논증과 적절한 근거자료로 진술부를 뒷받침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3단 논법을 좋은 논증법의 예시로 들었다. 의외일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보존과 전파에 특히 많은 기여를 한 곳은 서양이 아니라 이슬람권이었다. 중세 이슬람권에서는 수학과 천문학, 의학, 연금술 등이 크게 발전하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종 연구들은 이슬람 학자들에게 큰 반영을 얻었다. 알파라비, 이븐 시나와 이븐 루시드 등의 뛰어난 학자들이 이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슬람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유럽인과 교류하며 그들이 근대 철학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사실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증명하듯이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에서 귀납론증을 처음으로 명문화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과 다른 개념이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분성론전서 제2권 23장에서 에서 24장에서 실제로 들었던 연역법과 귀납법의 예시를 살펴보자. 연역법. 피가 깨끗한 모든 생명체는 수명이 길다. B는 A이다. 모든 인간, 모든 말, 모든 당나귀 등등은 피가 깨끗한 생명체이다. C는 B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모든 말, 모든 당나귀 등등은 수명이 길다. C는 A이다. 귀납법. 모든 인간, 모든 말, 모든 당나귀 등등은 수명이 길다. C는 A이다. 모든 인간, 모든 말, 모든 당나귀 등등은 피가 깨끗한 생명체이다. C는 B이다. 그러므로 피가 깨끗한 모든 생명체는 수명이 길다. B는 A이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3단 논법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법은 그 3단 논법에서 순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법과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법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수립한 것으로 수많은 경험들 A, B, C, D 등등이 계속해서 추가될 때마다 개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컨의 귀납에서는 새로운 발례가 나오면 그 개념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 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은 전제가 필연적으로 참인 것들의 귀납으로 애초부터 발례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론증은 베이컨의 의도한 근대과학의 방향성과 큰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 논증은 이미 참, 인 지식을 가지고 귀납을 하여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끔 보편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에 불과했던 반면에 베이컨의 귀납 논증은 실험을 통해 새롭게 밝혀지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추가하여 자연의 법칙을 끊임없이 해서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지식을 끊임없이 고쳐 나가자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정치학은 그의 실천 철학의 최종 목적이다. 왜냐하면 윤리학을 통해서 무엇이 행복한 혹은 유덕한 삶인지를 논한 다음 정치학은 공동체의 모두가 그러한 상태에 놓이기 위한 탐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정치학에 대한 언급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서두의 최고선은 정치학이라는 언급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다룬 선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다음 이제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로 끝난다. 이 다음에는 아마도 논의의 흐름상 아리스토텔레스가 모았다고 하는 158개의 정체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할 것이겠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아테네 정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내려오지 않는다. 여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를 1인정, 소수정, 다수정으로 나누고는 앞에 3개를 각각 타락 여부에 따라 군주정, 좋은 1인정, 참주정, 나쁜 1인정, 귀족정, 좋은 소수정, 과두정, 나쁜 소수정, 제헌정, 좋은 다수정, 민주정, 나쁜 다수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군주정, 귀족정, 제헌정,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 순으로 나쁘다고 봤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의하면 다수의 통치는 비록 최고의 효율을 낼 수는 없지만 제 아무리 타락해봤자 1인정이나 소수정의 타락보다는 그 해악이 덜하게 된다. 물론 당대 그리스의 제헌정은 실질적으로 금권정이었기에 오늘날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다수의 통치가 비록 영웅적 소수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언정 안전하다는 데는 오늘날에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의 최후기 저서이자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같이 읽어야 하는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다소 변형된다.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가 올바른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혹은 타락하였는지, 통치하는 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는 입장은 인정하지만 통치자의 수에 따른 구분보다 통치자들이 어떠한 정의관을 가졌는지에 따라 체제가 구분된다는 점을 더 강조한다. 물론 여기에서 통치자들의 정의관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향할 법한 정의관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즉 이 인정에서 통치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참주정,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면 군주정이며 전부는 아닌 다수 통치체제에서 통치자들이 덕, 그러니까 공공의 행복을 추구하면 귀족정으로, 부를 추구하면 과두정으로 분류하고 통치자들이 다수이고 다수가 가질 수 있는 덕, 이를테면 군사적 덕을 발휘하여 모두에게 선이 되는 경우를 추구하는 경우는 혼합정 내지는 시민정. 폴리테이아, 위에서는 재헌정. 근권정이란 말은 사라진다. 자유, 자유민, 시민의 조건, 현대의 평등과 유사를 추구하여 통치하는 다수를 위해 부자를 착취하면 민주정이라 분류한다. 또한 정치학에서는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 순서대로 더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만 왕정, 귀족정, 폴리테이아 간의 순위는 제시되지 않는다. 여튼 총 8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이러한 분류에 대한 3권에 등장하며 한 권은 가정에서의 다스림의 방식과 국가 공동체의 다스림의 차이와 같은 개론적 내용이, 두 권은 플라톤과 여타 현실 정체에 대한 주로 그들의 단점에 치중한 논의가 나온다. 네 권은 이어지는 정체의 성격과 최선 정체에 대한 혹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의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 및 정치학에서 필요한 알의 여러 종류가 나오며, 이에 따르면 정치적 알문 1, 단적인 최선 정체 2, 특정한 시민이 정해 졌을 때의 최선 정체 3, 어떤 가정 하에서의 최선 내지는 각 정체의 최선의 보존 방법 4, 일반적인 경우에 최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된다. 다소 혼란스럽지만 확실한 것은 이 중 2는 3권에, 4는 4권에서 지나가면서 언급되며, 이에 따르면 두 번째 알에 대해서는 신과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유덕한 가문이 있는 폴리스에게는 군주정이, 덕을 지닌 다수의 가문이 있는 폴리스에게는 귀족정이, 다수가 다수로서의 덕을 발휘할 수 있는 폴리스에게는 혼합정이 최선이며, 네 번째 암, 대체로 모든 폴리스에게는 최선인 정체는 혼합정으로 제시된다. 5권에서 6권은 정체의 보존과 멸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타나며, 7권은 최선 정체에 대한 두 번째 논의 혹은 단적인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마지막 8권은 최선의 정체하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룬다. 7권에서 8권의 내용을 최종 정체에 대한 그의 최종 입장으로 본다면, 그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모두가 덕을 지향하도록 훌륭해지도록 이끌어지는 사회이다. 그러한 사회는 덕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그들이 지배하면서 지배받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덕을 키우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지배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은퇴하는 사회이고, 어릴 때부터 공교육을 통하여 덕을 추구하도록 교육받으며 덕을 가지기 힘들 정도로 여가가 없는 수공업자와 농부 같은 생산 계층들은 시민이 아니게 되고 이러한 통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시민들은 모두들 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아주 특출한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울리는 왕정이 아니라 귀족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지배하는 것이 어울리고, 모두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타당이 없으며 모두 통치에 참여하기에 민주정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또 공교육과 법률을 통해 모두 덕을 추구하도록 이끌리기에 아주 좋은 상태에 있으면서 그러한 상태가 아주 잘 보존되는 사회일 것으로 서술된다. 그리하여 이 사회를 위해서 서술한 정치적 알에 따라서 보면 1. 이 정체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목적인 덕을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들이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선의 정체이며, 이 시민의 특성에 따른 통치 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엔 유덕자가 많기에 그들이 번갈아가며 통치하고 통치받는 방식으로 통치되고, 3. 보존에 있어서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모두 그러한 동일한 목적으로 이끌리기에 정치 집단들 간의 분열의 가장 원인인 파당, 즉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 없어 잘 보존되기도 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입장이 현대의 정치 철학과 가장 다른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그의 윤리학의 핵심인 덕, 즉 이성에 따르는 활동과 관주로부터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보편 목적이 있고 그것을 향한 이상 정체를 목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대의 정치 철학, 특히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하나의 공통된 목적 혹은 가치관이 있기 매우 어렵다는 보다 심원한 다원주의적 상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보기에, 이러한 통일적인 가치관 하의 이상국가와는 시작점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의 공통 가치관을 잘 갈고 닦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는 공동체주의로 불리는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현대 정치 철학적 후손이 된다. 다만 정치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당대 비판자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어구 중 하나가 바로 아테네의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노예제에 대한 전반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세는 좋은 국가에 있어 필요하기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재질이 둔하며 기질이나 심성이 독립적이거나 진취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가 어울린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인데, 사람이란 것이 먹고 살고 하는 일에 심력을 쏟다 보면 제대로 된 정치 참여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예는 필수 불가결이자 필요하기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어느 정도 완화 조치를 취했는데, 노예들은 우정으로 대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사람답게 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다 보면 그 기질이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노예 중
노예답지 않은 재능과 본질을 가진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어야 한다는 목적론적 방법을 통해 그도 노예제에 대한 어느 정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예제도를 인정했다는 그 자체로 인해 칸트와 같은 다원주의 사상가들에게 큰 반발심을 샀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본인 역시 그리스 사람들이 타고나길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개인으로 태어났고 타 민족들은 수동적이라 노예에 어울린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서 많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조차도 위대한 철학가라고 하지만 시대적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목적론적 방법론 또한 후대 여러 사상가들조차도 이렇게 토의하다가는 결론이 안 나오겠다 라며 어느 정도 거르게 되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대우에서 스승인 플라톤보다 더 차별적인 면모가 있다.